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을비가 제법 거세게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도 상당히 쌀쌀한 날씨입니다. 이제 이 비가 그치면 더욱더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조 장관과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다.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은 우리 딸의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맞다. 위조된 걸로 수긍하라. 내가 안고 가겠다. 라고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에게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그날 조 장관의 청문회 직전입니다. 청문회 날입니다. 이 진술대로라면 조국 장관은 딸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을 아내로부터 듣고 나서도 청문회에서 우리 딸의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아니다. 라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 새로운 의혹과 진술과 정황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비 옵니다. 검찰이 찾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확보를 했는데 노트북 PC가 없다는 겁니다. 안 보여요. 압수수색해도. 바로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을 검찰이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노트북 한투 직원이 갖고 있었습니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의 청문회 즈음에서 한투 직원에게 전화 걸어서 누구누구야 내 노트북 가져와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도 검찰은 확보했습니다. 그 노트북 안에 과연 뭐가 들었을까요? 오늘 조간신문 저와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기습 출석을 했습니다. 2차 출석을 한 건데 조서 열람에는 정경심 교수가 11시간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 조사는 2시간 반밖에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조서 열람 11시간,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런 피의자는 없었다. 법칙에서는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 교수가 청문회 당일 조 장관에게 차명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표창장 위조 맞다.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자산관리증권사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자산관리증권사 직원이 검찰에서 거짓말할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낮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장관은 아내로부터 청문회 당일 딸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셈이 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노트북.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이 있었다. 청문회 날엔 조국과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다. 한투증권 직원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내 차에 보관해뒀던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을 전달했다. 이 한투증권 직원 차 트렁크에는 많은 것이 보관돼 있었군요. 노트북과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PC. 검찰은 집수색 때 못 찾아서 행방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노트북, 이제 행방이 나왔군요. 조국 장관과 통화할 때는 정경심 교수가 가방에서 새로운 유심칩을 끼워서 통화했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라고 말하더라. 한투증권 직원이 옆에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저희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말에 서초동에서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검찰 개혁 조국 수호를 외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경향신문에는 서초동도 싫다, 광화문도 싫다, 중간지대에서 나의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청년 10명의 릴레이 기고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이 광화문도 아니고 서초동도 아닌 청년 10명, 그 사이에 끼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오늘부터 싣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답방 부상 첫 단계부터 꼬였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부산에 오려면 11월 부산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와야 하는데 일단은 그 사전 단계인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부터가 삐그덕 결렬됐다는 거예요. 북한은 핵실험 ICBM 재개는 미국에 달렸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핵실험 재개한다. ICBM 발사할 거다라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은 대화 기조는 유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한계가 정점에 달했다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10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 과연 11월에 현 정부의 바람대로 김정은이 부산에 올 수 있을까요?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될 텐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경찰의 딜레마. 이춘재가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에 자백을 했어요. 내가 다 저질렀다. 그런데 수원에서도 내가 저질렀다. 청주에서도 내가 저질렀다. 라고 답해서 경찰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기존 화성 사건 이외의 5건의 살인을 진술한 건데 화성 사건 이외의 살인 용의자를 경찰이 이미 구속시킨 상황이에요. 풀려까지 났어요. 20여 년 옥살이를 했던 진범. 그런데 그 진범은 내가 안 죽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정말로 이춘재가 화성살인 사건 이외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경찰은 무고한 사람을 잡아서 가둔 셈이 되기 때문에 경찰의 극한 딜레마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과연 경찰이 이춘재의 자백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할까요? 잠시 후 오늘의 핫플에서 경찰의 딜레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홍콩 시위대가 공명금지법 해태문 해봐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가면으로 맞불을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면들이 등장했습니다. 아이언맨도 여기 나와 계십니다. 긴급법 발동에 홍콩 시위대가 더 격분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계엄령, 기름기 얹은 형구, 특히 이 홍콩 경찰이 발사한 실탄에 홍콩 시위대 고교생이 중태에 빠지면서 시위대가 더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양각색의 가면의 맞불 사진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월요일의 남자 변환봉 변호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은 전 정권 핵심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의 핵심 김영주 전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 때 핵심이었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장희영 교수님과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두 분도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차명폰. 정경심 교수가요. 유심칩을 꺼내서 핸드폰에 끼워서 남편과 통화를 했다. 한투증권사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증권사 직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부부간에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도 차명폰으로 통화를 하십니까? 잠시 후에 이 키워드에 관한 이야기, 얽힌 이야기 상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증거. 조국 장관의 딸이 동영상 사진 한 장을 제시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증거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테러. 자, 잠시 후에 3가지 키워드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전해드리죠.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경심의 노트북. 노트북에 오늘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은 알고 봤더니 한투증권사 직원이 본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증권사 직원의 차에 뭐 이리 많은 것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인지 일단은 조국 장관의 청문회 당일 정경심 교수가 차명폰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진술도 확보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청문회 당일 치밀했던 정경심 교수의 움직임. 자, 한투증권사 직원의 진술로 재구성한 증거인멸 정황입니다. 일단은 그날 정경심 교수가 한투증권 김 씨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죠. 야, 누구야? 반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바로 내 노트북 가지고 호텔로 와. 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든 증권사 직원 김 씨는요. 여의도 국회 앞 켄싱턴 호텔로 이동을 했다. 이 김 씨의 진술과 구체적 장소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합니다. 켄싱턴 호텔로 이동을 해서 본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던 정 교수의 노트북을 주인에게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은요. 조국 장관의 청문회 당일 오전이었습니다.
1코. 조국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경심 교수가 노트북을 열어서 뭔가 파일을 확인한 뒤 청문회 준비 중이던 남편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바로 앞에서 한 두 직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남편에게 위조된 것이 맞다.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맞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교가 나 몰래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위조된 사실이 맞으니 수긍하라. 오히려 정경심 교수가 남편 조국 장관에게 딸 표창장의 위조를 수긍하라라고 설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내가 긴급 체포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정 교수가 본인의 긴급 체포 가능성까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노트북은 현재 오리무중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정경심 노트북 가방에 휴대전화 공기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칩이 안 끼워져 있었던 깡통 전화기가 있었고 여기에 정 교수가 준비해온 새 유심칩을 끼워서 남편과 통화를 했다. 진술이요. 이 증권사 직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검찰은 차명폰으로 남편과 통화를 했다라는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김변 박사님. 네. 제가 그 아내분, 부인분 네. 여러 차례 뵀잖아요. 네. 분 사이 좋으시잖아요. 네. 혹시 차명폰으로 통화하십니까? 제가 우리 아내랑 차명폰으로 통화할 이유가 그럴 일도 없죠. 혹은 공기계를 좀 갖고 다니십니까? 전혀 공기를 갖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새 유심칩을 갖고 다니십니까? 그렇지도 않죠. 뭐 유심칩이 요즘은 선불폰 등으로 해서 쉽게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공기계를 갖고 새로운 유심칩을 꺼서 누군가에게 차명으로 전화를 하겠다면 제 휴대폰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아내를 피해서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할 때 그럴 개연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제가 뭐 그럴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 두 분은 왜 네. 공기계에 새 유심칩을 끼워서 부부지간에 통화를 했던 걸까요? 저는 차명폰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차명폰 개통해서 통화했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한바탕 떠들썩했고 당시에 조국 장관이 또 서울대 교수 시절이던 때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1심 2체의 공범이다. 지금 즉시 특검은 두 사람 간에 무슨 통화 내용이 있었는지를 수사하라. 예. 라고 당시에 조국 서울대 교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건대 여기에 대해서 차명폰으로 통화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였고 예.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게 9월 6일 국회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켄싱턴 호텔은 여의도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겁니다. 예. 국회에 걸어서 지근거리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공간에 정경심 교수가 있었다는 것인데 왜 켄싱턴 호텔에 자리를 잡고 있었을까? 그리고 청문회가 들어가기 전에 차명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조국 장관에게 사실상 코치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나왔던 얘기에 따르면 두 가지가 굉장히 놀라운데 첫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위조된 것을 확인하면서 조국 장관에게 사실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조국 장관은 이 사실상 한투 직원의 말이 사실이면 전 국민 앞에서 거짓말하는 셈이 되거든요. 전 국민 앞에서 청문회 당일 오전에는 적어도 네. 아내로부터 딸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통화가 왜 중요하냐면 예. 9월 6일 청문회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동양대 표창장이었습니다. 예.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표창원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 모두가 나서서 사실은 조국 장관을 비호하는 청문회 과정들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보았는데요. 그중에서도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사실이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퇴하실 거죠? 등에 예. 대해서 여당의 핵심 의원들이 또 묻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통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그렇게 갔다면 모종의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갔는지에 대한 해명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한투증권 직원대로라면 예. 조국 장관이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다 속인 거네요. 만약 이 내용 그대로 그게 위조된 게 맞는데요. 제 아내가 실제 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했으면 청문회 당일에 과연 여론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그때 그로부터 금요일이었고 그 다음 월요일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데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사실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어서 이 내용에 대한 분명한 사실관계 확인들도 한 번 더 짚어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변한봉 변호사님, 지금 검찰이 차명폰으로 통화한 내역까지 지금 기록까지 확인했다는 건데 조국 장관이 그랬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통화 내역을 대해서 수사를 하라. 지금 검찰이 변한봉 변호사님, 정경심 교수가 썼다는 그 차명 핸드폰 네, 통화 내역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도 그 조국 장관의 통화 기록 내용을 확보하게 된다라면은 그 차명폰으로 그 통화 시간 자체는 특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차명폰으로 몇 차례 통화를 했던 사실로 봤을 때 이제 그 김모 직원의 진술을 본다면 이 당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통화를 하지 않았겠느냐고 충분히 객관적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김모 씨의 진술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냥 자신이 그 임의로 만들 수 있기에는 너무나 좀 세세한 사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 변호사 변호사님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볼 건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혹시 이 한투증권 PB 김 씨가 누구를 골탕 먹이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가 지어낸 소설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설의 가능성을 본다라면 과연 그 시간대에 차명폰으로 조국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조국 장관의 통화 내용을 볼 때 확인되지 않은 그 뭐 차명 통화로 한 시간이 나오고 그것이 김 씨 진술과 일치한 시간이라고 한다라면은 거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소설이라고 볼 수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말 통화 내용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한다면 김 씨 진술에 있어서 의문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 실제 통화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게 좀 전혀 그럴 의미는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김 씨가 그러면 왜 소설을 쓰느냐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김 씨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허위에 진술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 동기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김 씨가 허위에 진술할 동기가 없다라고 하고 조국 장관의 통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높게 볼 수밖에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한투증권사 직원의 진술이 구체적인 걸로 봐서 상당수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문가께서는 의견을 주신 건데 이 한투증권사의 진술대로라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장기영 교수님, 청문회 당일 아내가 남편에게 차명폰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조국 장관은 아내 번호가 아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청문회 당일 그 바쁠 때 전화를 받았더니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우리 딸 표창장 위조됐으니까 좀 수긍 좀 해. 내가 다 안고 갈게.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조국 장관이 다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전화번호로 받았다라고 이제 굳이 표현하셨습니다만 과연 모르는 전화번호가 누군지 몰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공기계를 이미 노트북 가방에서 꺼냈다라는 건 둘 사이에는 공기계가 있고 위급할 상황에는 정경심 그 아내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번호로 올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저 같아도 사실은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낯선 번호로 전화 오면은 가끔 의심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지금 얼마나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저런 중요한 상황에 저장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전화를 대뜸 받았다라는 것 자체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모르는 척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저런 내용이 오갔다면 사실 장관을 앞두고 청문회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 정말 내가 검찰개혁을 하고 좋은 장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이 분위기상으로는 검찰이 조금 빨랐습니다. 빠르다 보니까 대응하는 게 굉장히 다급했던 것 같아요. 대응하는 입장에서도 정경심 교수도 그래서 다급하게 인사청문회 직전에 나름대로의 플랜을 짜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조국 장관도 정경심 씨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했다기보다는 자신도 얼른 또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표창장 위조된 거 맞다라는 이야기를 아내가 직접 했다라면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또 본인의 계획이 있었겠죠. 정경심 교수와는 다른. 물론 이건 지금 김 씨의 진술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너무 팩트처럼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비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증권사 직원이 굳이 거짓말을 한 이유를 상식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게다가 이게 거짓말이라면 검찰이 차명 휴대폰의 통화 기록을 확보할 수도 없었겠죠. 근데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라는 건 차명 전화기를 차명폰을 썼다라는 게 맞거든요. 이게 뭐 대포폰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비밀 전화가 있다라고 해서 대포폰이나 차명폰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 자체도 일반인들은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럼요. 솔직히 말해서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괜히 잘못 검색했다가 요즘에는 검색 기록까지도 다 조사받게 되면 다 드러나는데 좀 두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둘이 왜 이렇게 차명폰을 전화했을까 이전에 차명폰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이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안 좋은 무슨 걸 하려는 건 아니야라고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게 굳이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물론 얘기 안 하시겠지만 조국 장관이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것은 정경심 교수가 한투증권사 직원의 진술대로라면 조국 장관 청문회 당일 남편에게 휴대폰 공기계에 새 유심칩을 끼워서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고 그 통화 내용은
딸의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맞다. 좀 수긍해라. 내가 다 안고 가겠다라고 남편에게 청문회 당일에 전화를 했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은 청문회 때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박정화 대변인. 네. 아내는 그 딸 표창장 위조된 게 맞다. 내가 어떻게 할게. 좀 수긍해. 라고 제안을 했는데 남편은 왜 청문회에서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아니다. 아내 말을 안 들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이 지점에 오면서 조금 좀 두려운 마음까지 좀 드는데요. 예. 조국 장관이 청문회 당시에 표창장 관련해서 했던 얘기들을 이제 보니까 예. 첫째 아내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나는 관여한 바 없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처가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만약에 제처가 했다거나 아니면 그게 위조라는 사실이 있더라도 장관직을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는 끝내 안 해요. 그리고 만약에 위조라면 아내가 책임져야 된다.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음날 대통령께서 이제 임명을 하면서 또 이런 얘기가 본인이 직접적인 위법적인 사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런 약간의 오류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경심 교수를 사랑하고 조국을 수호하는 게 마치 검찰 개혁이냐. 그리고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마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과 같은 거라. 예. 그리고 서초동에 나와 있는 국민들과 광화문에서 나와 있는 국민들 그리고 말 안 하고 지금도 묵묵히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이 다 다른 국민들이다. 서초동 국민들만 국민들이다 생각하는 이런 이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정경심 교수 수사에 분명히 응하겠다고 협조하겠다고 얘기했으니 노트북 우선 꺼내 주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조국 장관은 왜 청문회 당시 아내가 문제가 있다면 아내는 책임져야 되는데 나는 그럼 나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왜 언급 안 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두 조각으로 쫙 갈라져 있는데도 여전히 저렇게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수사 사진만 계속 연일 바꾸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 되고요. 오늘 그러니까 대통령 우리 너무 갈라져 있는데 청와대 보면 중요한 회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주일에 정례적으로 있는 게 하나는 오늘 월요일 날 있는 수석 보좌관 회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화요일 날 있는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대통령이 중요한 메시지 전달할 때 이런 날을 이용하시는데 오늘 오후에 수석 보좌관 회의가 예정돼 있거든요. 대통령 이쯤에서는 국민들에게 뭔가 좀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화 대변인 그러면 아내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했고 남편은 만약에 위조된 것이라면 아내가 책임을 져야겠죠. 라고 답을 한 것이 둘 사이에 오고 간 일종의 플랜이었다. 그렇게 의심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 두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차명폰으로 이미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고 정말 핵심적이었던 증거였던 노트북이 없어졌던 거고 그리고 국회 청문회가 있던 날 하필 켄싱턴 호텔이라는 턱 밑에 가서 정경심 교수가 대기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영주 의원님, 이 노트북은 검찰이 엄청 찾고 싶어하는 노트북이잖아요. 이 노트북을 좀 정경심 교수가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동양대에서 PC도 반출했었던 이력이 있고 집안에 하드디스크도 교체했던 이력이 지금 사실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정 교수가 노트북을 낸다 해도 그 안에 무엇이 교체됐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선은 저는 이제 진실적 실체와 법률적 실체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법률적 실체에 기대고 있다는 거죠. 실제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검찰과 변호사들 싸움에서 법정에서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기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방어권 차원에서 내가 본인 스스로가 증거인멸한 부분을 교사한 게 아닌 것은 정당하다고 얘기하면 한번 찾아봐라 이런 건데 우리가 그런 정도의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야 되나 서서히 말하자면 청문회 당시에는 조국 장관도 얼마나 무게가 무거웠겠어요. 여당과 대통령이 자기한테 그는 말하자면 검찰개혁의 무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견뎌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더군다나
법사위원장이 기소하면 그만둘래라고 자꾸 물어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온 사실 자체를 100% 다 조국 장관이 모를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근데 지금 상태는 완전히 또 다르잖아요. 하나하나 나오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말하자면 유지하기는 힘들다면 지금이라도 정영심 교수가 이제는 말하자면 법리적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것을 내려놓고 예. 실체적 진실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말 그 국민을 사랑하는 또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법률적으로 가서 계속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가 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기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빨리 지금 노트북이든 공기계든 차명폰이든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유시민 작가는 동양대 PC 반출과 관련돼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반출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유 작가의 주장대로라면 어쩌면 이 노트북도 정경심 교수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보관해 두고 있을 그러니까 제가 있다는 얘기가 될 어리석다고 하는 두 분 다 교수인데 부부가 예. 지금 교수님 계신데 죄송합니다만은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 겁이 없다. 법이 없다. 한꺼번에 장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나이브하고 사람을 너무 믿는다. 한두 정권 남인데 뭘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었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을 안다면 혼자 갔어야죠. 혼자 갔어야 된다. 나는 그게 더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증권사 직원을 데려가? 이상입니다. 이상이다. 자, 누구야 노트북 가져와? 라고 정경심 교수가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트북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차명폰 정 교수께서 어떻게 구입했고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검찰이 더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지난 5일에 기습적으로 검찰에 출석을 해서 2차 조사를 받았는데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도 황제 조사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땠길래? 수사는 짧게, 조사만 길게. 특별한 피의자 정경심. 지난 5일 정경심 교수 2차 소환 15시간 중 조서 열람에만 11시간이 소요됐다는 거예요. 조서 열람에만 11시간. 그 이후 시간은 휴식과 식사. 결국 검찰이 실제 물어볼 수 있었던 시간은 2시간 40분. 검찰이 준비한 질문의 절반도 못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볼 게 참 많은데 그 차명폰으로 통화 왜 하셨습니까? 노트북 어디에 보관하셨습니까? 동양대 표창장 왜 위조하셨습니까? 남편에게 청문회 날 그때 왜 전화하셨습니까? 물어볼 게 산더미인데 절반도 다 못 물어봤다. 왜? 15시간 중 조사 시간은 2시간 40분밖에 못 썼으니까요. 정경심 교수는 조서 읽는데 시간을 다 했다는 거예요. 검찰은 절반도 못했고 수사를 짧게 나눠 받는 이른바 지연작전을 정경심 교수가 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법조계에서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검찰이 가진 패를 보면서 방어작전을 수립하는 것 아니냐. 치밀하게 위선된 행동이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쭉 보고 기고해서 변호사와 대비책을 짜는 식의 수사를 받는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자, 건강이 심각한데 조서 열람만 11시간. 정경심 교수는 건강상의 문제로 검찰 조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정경심 변호인은 시신경 장애로 조사 때 검사와 눈을 마주치기 힘들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그런 식의 건강 문제를 제기해놓고 조서 열람을 10시간 넘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변홍 변호사님, 본인의 고객과 함께 대동에서 검찰 수사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최장 조서 열람한 시간이 본인 변호사 경험상 한 몇 시간 정도예요? 저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러면 조서 다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볼 수 있죠. 근데 그래도 이제 가끔 이제 못마땅한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찰 이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내쫓을 때 예를 들어서 범행 현장이 어디야? 그러면 학교 화단이야? 계단이야? 화장실이 어디야? 라고 물으면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화장실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 범행 장소가 어디인가요? 라고 물으면 답으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디 학교 화장실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완전 뉘앙스가 달라지죠. 예. 경찰의 질문은 여러 개 제시해놓고 이 중에 어떤 거야 하면은 뭐뭐하다 여긴가 애매하네요 라고 했던 게 질문 자체가 나중에 문답은 어디야 하면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여기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뉘앙스가 확 바뀌어집니다. 그런 거 확인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문제 제기할 때 이거는 우리 의뢰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거의 계획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도 이제 조사를 길게 끝나고 한두 군데 제기를 하는 건데 이번 사 같은 건 너무 달라요.
그럼 여기서 과거에 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4시간, 5시간씩 조서를 검토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때는 이미 10시간, 11시간 조사를 받고 전반적으로 리뷰했던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사 시간은 짧은데 검토만 길어요. 그리고 검찰의 얘기에서도 사모펀드까지는 가지도 못했었고 표창장 위조 문제에서만 겨우 조사가 끝났을 뿐이다. 아니 사모펀드까지는 질문하지도 못했어요? 예, 반밖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에서 검사들은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한 이틀 동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표창장 위조 하는 달라 끝나고 나니까 바로 아프다고 뻗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10시간 동안 조사를 리뷰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단순히 검찰의 수사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검찰의 그다음에 증거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가가지고 전날 이제 일단 조사 그만하겠다, 건강이 안 좋다 한 다음에 내가 답변했던 내용을 다시 리뷰해보고 검찰의 증거를 보면서 표창장 위조에서 이걸 다시 한번 좀 말을 바꿔야겠다라고 치밀하게 계산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오랜 시간 봤다는 것은 검찰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나는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향후 공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조사 중간에 한 단락 끝나는데 이렇게 말을 뒤집고 나오는 거는 현재 이 진행 상황이 요거니까 앞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서 대응을 이렇게 개발을 해야겠다. 변호사 추가로 좀 상의를 해봐야겠다. 그렇게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딸이죠. 정경심 교수의 딸이기도 하고요. 조민 양은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의 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어머니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대형 사고 후유증으로 항상 힘들어 하셨었는데 최근에 좀 이번 일로 악화가 된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조금 눈치가 보이네요. 엄살 부린다고 할까봐. 이렇게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많이 합니다.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영장 발부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데 언론 보도만 보면은 어머니는 이미 유죄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제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좀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딸뿐만 아니라 본인도 건강상의 이유를 앞세워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 측의 건강상의 이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유증 심각.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들은요, 2004년 강도를 피해서 탈출하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두개골에 골정상을 입었다. 6살 때 사고로 오른쪽 눈에 실명을 했다. 뇌기능 시신경 장애로 조사가 힘들다라고 검찰에 2004년 6살 때의 일까지 거론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를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동양대 휴직 사유로 제출한 병원 진단서를 한 언론 매체가 입수해서 확인해 봤는데 병명은 합병증 없는 약한 수준의 당뇨, 스트레스로 인한 안정이 필요였다는 거예요. 이 간급, 김병 박사님. 네.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면 사실상 검찰의 조사까지 받을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라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강의하는 데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3시간 정도 학생들에게 강의라고 하면 진이 다 빠지거든요. 그리고 났을 때의 건강 상태고 지금 현재 2학기 강의까지도 원래는 진행을 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죠. 지금 정경심 교수 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련의 전략 같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감성에 호소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꽤나 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분명하게 지금까지 고발이 되거나 언론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사실관계 진위를 밝혀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정황만 보더라도 사실관계 진위를 밝히는 것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청문회,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했던 얘기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면 돌파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상황으로 이렇게 좀 감정적인 흡수 전략을 선택한 게 아닌가 우려가 큰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제발 국민들 분열 내지 말고 대한민국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좀 달라는 목소리를 수차례 내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직의 변호인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남편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고요. 분명하게 다른 피의자들이 그동안 받았던 조사 방식처럼 떳떳하게 나서서 조사받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국민들에 대한 실망을 아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조국 장관의 푸사. 아, 푸사. 저도 처음에는 이 푸사가 뭐냐 상당히 궁금했는데 저희 젊은 제작진이 프로필 사진의 줄임말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조국 장관이 이 푸사를 계속해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어떤 사진으로 바꿨는지 그 논란도 한번 살펴보겠는데 조 장관의 딸이죠. 조금 전에 목소리를 들었는데 조민 씨가 이른바 친여 성향의 라디오 언론 매체에 출연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딸의 해명도 거짓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짓 논란일까요? 바로 살펴보시죠. 조민, 해명도 거짓. 자, 아까 그 라디오에서 이렇게, 라디오 맞죠? 네.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서울대 인턴은 고3 때 인터넷 공고를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지원했다. 자, 서울대 인턴은 인터넷 공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서 지원했다. 라고 또 한 신문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5월 15일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 컨퍼런스에도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확인 결과 서울대 해당 컨퍼런스 인턴 모집은 인터넷으로 공고된 적이 없었어요. 인터넷 보고 전화 걸어서 지원했댔는데 인터넷으로 모집 공고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다른 인턴 모집 공고 6건 모두 이메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민 씨는 전화를 걸어서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센터 전화번호도 어디에 기재가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수로 인터넷에 공고되지도 않은 공고를 확인한 것이고 무슨 수로 전화번호도 없었고 이메일로만 지원이 가능한 곳에 전화를 걸었는지 조 장관의 따님은 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바로 이런 부분인데 김병민 박사님, 네. 공고가 인터넷으로 떠 있으면 조국 장관 따님의 말이 사실이겠구니라는 생각이 들 텐데 아니 인터넷에 공고도 안 떠 있었고 전화번호도 없고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는다는데 전화로 내가 지원했다라고 말을 하니 바로 하루아침에 바로 확인될 수 있는 이런 논란을 왜 감수한 걸까? 첫 번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조 장관 딸과 친구들이 했다는 그 인턴십 관련된 컨퍼런스는 인터넷 공고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인턴 공고를 했던 다른 건들을 살펴보니까 다른 건들에서도 당연히 이메일 접수만 있었고 전화번호는 없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상정하더라도 조 장관 딸인 조민 씨가 했던 얘기는 거짓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조국 장관도 나서서 제 아이는 인턴십을 했고 거기에 대한 증명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건 5월 15일 하루에 컨퍼런스가 열리긴 했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일부 가기도 했던 것까지는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다 그래서 15일 동안 인턴 증명서를 받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잖아요. 하루 컨퍼런스 참여하고 15일 인턴 했다면 그거는 거짓이죠.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는 이런 컨퍼런스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여기 학부생들 참여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참여 증명서 같은 거를 이 행사 당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출석 증명서 같은 걸 주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보게 되면 뒤에 나중에 동영상이 나옵니다만 뒤에서 뭔가를 안내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하게 됐을 경우는 봉사활동 증명서를 주게 되지 이 컨퍼런스에 참여했다고 15일의 기간 동안 인턴 증명서를 주는 건 어디에도 없는 거잖아요. 어디에도 없죠. 거기다가 고등학생이고 그 인턴 증명서를 바탕으로 대학교 입시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서류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 자리에 참석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저 동그라미 장면에 조민 씨가 저게 조민 씨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 저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5일 동안 인턴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저 장면 하나만을 가지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를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에 대한 본질을 흐트러뜨리면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하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병현 박사 말대로 정경심 교수가 반박 증거를 공개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함께 보시죠.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반박. 우리 딸 인턴 했는데 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뒷받침으로 콘퍼런스, 서울대 법대에서 열렸던 콘퍼런스 현장을 촬영한 사진 속의 한 여학생을 지목하며 자 봐라, 우리 딸이다. 서울대 학술대에 참석했다. 딸의 모습이 확인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십을 한 것은 사실이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서울대에 보관 중인 200여 개 분량 해당 콘퍼런스 영상 전체를 확인한 결과 영상 속 조민 지목 인물은 주제 발표를 하지도 않고 질의응답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기만 했는데 그 동영상을 한번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그 동영상입니다. 일단 아버지 나오는 영상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건 사진이고요. 자, 동그라기 속 인물이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다라고 정경심 씨가 지목을 하고 있고, 자, 컨퍼런스 영상입니다. 누군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젊었을 때 그때 당시 조국 아버지 교수가 학술 발표를 하고 방청석에 정경심 교수가 지목한 내 딸이다라고 하는 분이 앉아 있는데 전체 200여 개의 서울대 영상 다 봤는데 저 조민 씨가 발표를 하거나 질의응답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강한 변호사님. 지금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15일간 인턴을 한 게 사실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병희 박사님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실 저 영상 자체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5일 동안 인턴을 했느냐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날 중에 거쳐 있는 한 컨퍼런스 한번 참석했다라는 것은 15일 동안 인턴했다라는 건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 센터에서 인턴을 했다고 한다면 저런 행사를 준비할 때 인턴들은 보통 스텝 또는 진행이라는 표차를 하게 되고 앞에서 순서지를 나눠주거나 아니면 무대 뒤편에서 교수님들 출연을 안내하거나 그런 잡무를 처리해요. 아니면 저 외곽에 서 있으면서 혹시 사람들이 지휘자들이 발표하겠다 한다면 플로어에다 마이크를 갖다 주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거나 그런 잡무를 처리하는 게 일이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것은 참관에 불과한 거거든요. 참관했다고 해서 인턴십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연관관계도 없습니다. 저것이야말로 오히려 지지층들에게 봐라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냥 지지층을 선동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어떠한 증명도 될 수 없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상당히 부적절하죠. 예. 저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굳이 또 그 조국 장관의 편을 들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 결정적인 저거 하나로 15일 내내 인턴했다라는 건 안 되지만 어쨌든 하루가 됐다라는 것까지 부정해버리면 안 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15일 중에 하루. 그러니까 15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이 하루를 기점으로 다 했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저 영상 뜨자마자 딱 떠올랐던 기사가 뭐냐면요.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 장영표 아들. 예, 조사받을 때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맞아요. 자기는 인턴 참여한 적도 없는데 전화가 와서 서울대에서 하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꼭 좀 참여를 해라라고 해서 나 거기 하루 참여했던 그게 다다. 인턴하지 않았다. 그런데 인턴 증명서도 내가 뗀 게 바로 아니라 저분이 장영표 교수의 아드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 저 영상 이전에 이미 우린 이런 진술들을 뉴스로 봤어요. 맞아요. 이제 워낙 많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저거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좀 참석한 저 확실한 증거 자료까지 있는데 왜 무조건 조국 장관을 욕하고 저 딸이 인턴을 안 했다고 우기는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네. 우린 이미 저 장모 씨 군의 진술을 통해서 그래 난 인턴도 안 했는데 저기에는 꼭 하루 참석해달라고 하더라. 사실은 저는 그게 결정적인 한마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턴도 안 했는데 인턴 증명서가 나왔더라. 조국 장관 딸이 맞을 거예요. 예. 이렇게 지금 쓰려고 저 영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저거 하루 참석으로 인턴했냐 이 논리보다는 하루 참석하라고 전화를 걸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날 하루치를 가지고 증거 영상으로 내놓냐 이거죠. 차라리 저걸 빼고 다른 걸 내놔야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누굴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이렇게 토를 달게 만드는 일들을 벌이시는지 좀 안타까울 정도예요. 예. 장영 교수님이 지금 핵심을 찔렀어요. 저거 하라고 부른 거 아니냐. 증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민 씨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조민 씨가 이게 뭔가를 써온 내용을 차분하게 읽는 듯한 목소리로 풀이가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 고졸돼도 상관없다는 조민 씨에 대해서 전국 대학생 연합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불쾌하다는 거예요. 전대현, 조국 딸의 집회 해명.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집회할 거니까 우리 대학생들 앞에 나와서 해명을 하라는 거예요. 전국 대학생 연합 오는 12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두 번째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개천절 때 대학생들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대학생들 마로니에 공원에서 첫 번째 집회했잖아요. 두 번째 집회를 12일에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자, 전대현 변명에 앞서 부모의 부정행위로 받았을 수도 있는 특혜와 불공정한 기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성찰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정파적 편향성을 띤 매체를 통해서 변명을 하는 김어준 씨 매체를 지칭하는 거예요. 비겁함을 멈추고 12일 순수한 청년들 집회에 참석해서 떳떳하게 해명을 하라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네. 이 전대현 학생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수와 진보의 싸움도 아니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있어서 정말 바랬던 정의와 공정이 무엇인지, 그럼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내가 떳떳하고 내가 정말 정의롭고 옳은 일이었다면, 그리고 조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참석을 하고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면, 그리고 어머니가 나 때문에 하지도 않은 일을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 집회 나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집회 꼭 아니더라도 저 집회에 앞서서 전대현 관계자들과 먼저 만나서 얘기하고 인터뷰해도 돼요. 그런 거 안 하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진보 성향의 편향적 매체에 가서 마치 누가 써준 듯한 얘기를 저렇게 차분히 얘기하는 거는 전체 상황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이라도 저는 조민 씨가 정말 떳떳하고 정의로운 일을 본인이 했다면, 그리고 아무런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닌 일이었다면 오늘이라도 저 전대현 학생들 만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 다 얘기해야지, 어머니 뒤에 서서 아버지 뒤에 서서 자꾸 저렇게 전체 상황을 호도하려 하는 거는 꼭 옳은 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변인, 우리 대학생들이 그 라디오 인터뷰 듣고서 아니 저기는 우리가 궁금한 거 안 물어보잖아. 저기 저 진행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안 물어보잖아. 어머니가 왜 한투증권사 직원을 시켜서 PC를 빼냈는지, 어머니 PC에서, 자택 PC에서 왜 표창장이 위조되는 과정이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저 진행자는 안 하잖아라는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면서 화가 더 났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사실은 처음에 표창장 위조 나왔을 때, 장학금 문제 나왔을 때 학교마다 있어서 촛불 들었었어요. 그때도 주장하는 것이 왜 우리는 열심히 사는데 장학금 못 받는 거고, 내가 받아야 될 혜택, 우리 친구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 잘못된 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인터뷰를 통해서는 조민 씨는 하나도 이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는 조국 장관 수호 그리고 검찰 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조국 장관이 그때 당시에 프로필 사진을 여러 번 바꾼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5일 밤 11시 정경심 교수 아내는 검찰의 조사 중이었는데 그때 본인의 SNS 프로필 사진은 이 서초동 집회 사진을 올렸다는 거예요. 거의 실시간이죠. 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았을 때 모두 다 서초동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그때 조국 장관은 그 사진을, 시위 사진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분 뒤 다시 이렇게 본인의 얼굴 사진 뚜둥 바꿨어요. 그리고 다시 그 청와대 상춘지 앞에서인가요? 예. 본인의 사진으로 바꾸고 다시 10분 뒤에 흰 셔츠 차림의 인터뷰 사진으로 뚜둥 이렇게 바꾼 건데, 김영주 의원님, 네.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개천절에 열렸던 본인을 규탄하는 일절 언급이 없다가, 자, 서초동 집회 사진을 프로필로 하고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 번 프로필 바꿨는데, 뭐 프로필 바꾸는 건 본인의 자유니까 많이 바꿨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일단 보통 저희 같은 아저씨들은
한번 이 프로필 해놓으면 잘 안 바꾸지 않습니까? 저도 한 1년 같은 사진인데. 실제로 보면 이제 저런 분들은 페이스북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 이름을 네이버나 다음에 쳐보죠. 어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페이스북으로 빨리 넘어가게 돼. 초조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자기 측근하고 소통이 된다는 거. 밤 11시에 이런 걸 올려놨다고 하면 당신 부인이 조사받고 있는데 너무 당신이 말하면 저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렇게 선동하고 있고 그러한 또 실질적으로 뭐 조국 장관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든지 하건 뭐 자기 지지자들이 많다라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 아, 마치 아내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을 때 검찰을 향한 압박으로 착각될 수 있다. 봐라. 나 지지자들이 너네 검찰청사 앞에서 이렇게 너희를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수사 빨리 끝내.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걸 누군가가 조언해줬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또 이제 한참 그걸 이게 검찰 그 청 앞에서의 시위가 이렇게 예상 외로 많이 왔다. 그게 뭐 그때 정확하든 아니든 100만이 넘었다. 이런 흥분 상태가 한 50분 가요. 50분 간구나. 50분 뒤에 이건 아닌가 보다. 내가 너무 나갔다. 다시 사진을 여러 채 자기 사진첩에 있는 걸 바꾸게 됩니다. 본인 사진 주간지 인터뷰 예. 주간지에 나온 이제 자기 사진으로 바꾸죠. 그러면서도 주간지 앞에 나온다는 것도 너무 너무 지나치게 당당하다는 거 아니냐. 그래 그럼 다른 걸로 또 바꿔볼게. 그럼 대통령하고 같이 있는 사진으로 대통령만 안 같이 바꾼 거는 또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제 마음의 혼란들이 있는 거고 결론은 뭐냐 하면 아직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게 답답하고 마음속으로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현재 자기가 처해진 길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지를 본인이 모르고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심리학자는 아닙니다만.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셔야 되죠. 법무부 장관이면 엄청난 자리이고 지금 뭐 검찰 인력이 얼마가 투입이 됐으니 이게 좀 과하다라고 하는데 검찰 인력이 그만큼 투입될 정도의 자리인 거죠.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저는 그렇게 보는데 50분 정도 있다가 좀 너무했다라고 더 내렸다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 저 촛불 집회 사진을 올린 게 밤 11시거든요. 50분 후면 거의 자정이에요. 이제 거의 다 이제 해산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사로 바꾼 거고 저 세 개가 갑자기 1분 한 10분 내에 세 장이 화라락 바뀌었잖아요. 두 번째 가운데 있던 그러니까 저 상춘재 사진은 평소에 조국 장관의 프로필 사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정치인들 관심이 있다 보니까 쭉 들어가서 보는데 꽤 오랫동안 저 민정수석실을 떠나며라는 제목으로 저 청와대 사진이 꽤 오랫동안 올려 있다가 저게 청와대 그 상춘재. 그렇죠. 저 앞에서 대통령이 맥주 파티도 하시고 그렇죠. 소상공인 불러서 청와대 배경으로 사진이 멋지긴 했습니다. 저 사진이 꽤 오랫동안 있다가 서초동 집회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어쩌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관의 자리라면 엄청나게 잘해 있다면 그리고 본인의 처한 상황이 저렇다면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저렇게 촛불 집회를 하고 있으면 오히려 전 더 겸손하게 그 사진을 차마 못 올릴 것 같아요. 오히려 송구스럽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길바닥에 나와서 한밤중에 잠도 못 주무시고 이 주말에 이러고 계시는군요. 저는 그런 마음에 미안해서라도 빨리 어떻게 검찰한테 빨리빨리 수사하십시오. 빨리 수사해서 빨리 우리 가능하면 이거 제대로 밝힙시다. 당당합니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가 해야지 마치 고맙습니다. 지지자들은 얼마나 또 힘이 나겠습니까? 저 사진을 보면서 야 조국 장관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우리가 본인을 위해 주는 걸 저분이 보고 계시구나 실시간으로라는 메시지를 저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분명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후에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데 저는 좀 흥미롭게 봤던 게 저 상춘재 사진 있잖아요. 되게 SNS를 딱 보면 그 사람의 그 프로필 사진의 그 히스토리가 쭉 뜹니다. 지금 이게 조국 장관. 제가 지금 사실 실시간으로 확인을 했는데 상춘재 사진을 히스토리에서도 그러니까 그 기록에서도 아예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러네, 지웠네요. 상춘재 그러니까 사진. 최근 사진 남기고 과거의 사진 몇 장들이 있는데 지금은 쭉 세 장 쭈르륵 바뀐 거는 고른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제 동일한데 뭘 올릴까 고른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났던 거는 상춘재 사진이 청와대 앞이라는 것 때문에 또 일부 비판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왜 청와대 사진을 굳이 배경으로 한 거 올려놓느냐. 근데 아예 그 기록에서도 지운 장면이 포착이 됐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국 장관의 같은 얘기입니다. 입장을 제대로 아신다면 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라 뭐라까지 추궁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저처럼 검찰개혁을 저도 외치는 사람인데 그럼요. 저는 차마 서초동에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검찰개혁 앞에 조국은 무죄다라고 외치는 여당 의원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또 그 조국을 제대로 수사해라는 광화문 집회도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갑자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은 잘못이 없고 조국만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근데 대부분의 우리 여론조사에도 나오잖아요. 제1야당의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 제외하고 무당층이 늘고 있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상식 선에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검찰개혁도 해야 되고 조국 수사도 해야 되고 국민들을 이렇게 이질화시키는 정치인들이 조금 다 같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나 반성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조국 장관의 이른바 그 서초동 집회 프로필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서 극과 극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친문 성향의 누리꾼들은요, 장관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며 보내는 신호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조 장관의 그 프로필 사진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국민 위해 검찰개혁하겠다는 결연한 다짐이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건강 상태가 심각한 아내가 검찰 조사 중인데 일방적 상식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정신세계다. 역대급 멘탈 부끄럽지도 않느냐라는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조롱이 도를 넘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돼서 조국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여성 검사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사이버 테러가 친문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그 여검사가 압수수색을 했던 검사도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검사만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아내를 배려해달라는 장관의 전화통화에 압박을 느꼈다는 잡 X검사다 라면서 해당 검사의 사진과 나이와 학력과 출생지 등 신상 정보글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친여 성향 네티즌들의 댓글은요. 얼굴이 반정부 시위할 만하게 생겼다. 욕하기 미안한 얼굴이다. 짜장면도 잘 먹게 생겼다. 이문정 검사가 훨씬 예쁘다 등의 얼굴, 여성 검사의 얼굴로 신상 공격, 인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해당 검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논평의 가치를 못 느끼는 뉴스이기 때문에 논평 생략. 자, 두 번째는요, 윤석열 검찰을 향한 조롱의 동요를 아이들에게 지어서 아이들에게 조롱 동요를 부르게 한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이게 진짜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배민 박사님, 네. 아동학대 아니에요? 저는 저 기록이 유튜브에 오래 남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는 영상을 지울 수는 없을 겁니다. 저 아이들이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내년이면 벌써 초등학교로 가게 되는 나이가 됐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와 같은 일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도록 시켰다라면은 저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감을 감출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아이들이 저 노래를 부르면서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에 대한 잣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평가의 기조가 어디까지 돼 있을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는 현재 수사와 검찰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거의 모든 시청자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 한 가지 저 아이들을 통해서 바랐던 것은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저 아이들을 이용했다라는 생각에 지울 수가 없는 대목인데 지금 유튜브에서도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 영상에 대해서 아동학대 논란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또 수많은 가짜뉴스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가짜뉴스 뿌리 뽑자고 나왔던 게 현 집권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저렇게 나왔던 방송이 지금 주권방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10년도에 설립된 이 주권방송.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회 이사는 과거 우리가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굉장히 잘 알려졌던 황선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사회 이사를 지내기도 했던 곳이고요. 여기 이렇게 아이들 동원해서 노래 불렀던 게 처음이 아니라 올해 8월에는 자주 통일대회라는 이 무대를 만들기도 했는데 여긴 또 한국달을 친일파로 규정하는 내용들까지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떠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까지 희생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고요. 이 영상 보면서 이곳이 대한민국이냐 북한이냐라는 목소리 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게 통탄한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인 상황입니다. 자,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소리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고한 아이들을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북한입니다. 북한과 다를 바가 없는 행위다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서초동 집회에서 사랑해요 정경심이라는 멘트가 나와서 이것도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랑 고백이 과연 같은 거냐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그 아픈 사람을 괴롭히면 일주일, 2주일 안에 반드시 사퇴하리라고 믿고 이 한 가족을 탈탈 털고 괴롭힌 이 정치검찰들 정경심 교수님 힘내라고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함청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정경심 교수님 사랑합니다. 조국 장관님, 정경심 교수님 안될때 내는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수사를 하라고 과잉 수사로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국민을 욕보인 매일 정치검찰 정치검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데 자,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분들이 저 안에는 상당수 있을 거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믿고 있는데 자,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과 정경심 교수님 사랑해요 라는 게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 방송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똑같이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정보 왜곡이 심하고 가짜뉴스가 혼동이 되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서 선동하듯이 그것을 믿게 되는 경우가 족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우리는 그나마도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를 깊이 있게 접하게 되고 토론도 하고 들으면서 이것은 잘못이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다르다는 느낌이 있는데 예상외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 테이블 속에서는 잘 몰라요. 이쪽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쪽도 문제. 그러다 보니까 저쪽은 우리 편 이렇게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방금 들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에서 각 정당의 당원들이 다른 정당의 교육을 들으러 다닐 정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 속에서도 저렇게 공공연하게 선전선동을 하고 그야말로 군사 재판하듯이 그렇게 지금 사회가 돌아간다는 매우 민주주의의 어떤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지 않느냐. 저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봐야 했습니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답은 나에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동 대회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지혜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내 거는 답이고 당신 거는 오답이라는 문법이기 때문에 저런 결과들이 나온 것 같고요. 정말 빨리 그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야 될 이유도 빨리 저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청와대 앞에서는 지금 현재 6박 7일째 철야 노숙 농성에 돌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사진으로 살펴보시죠. 자, 청와대 앞에 지금 6박 7일째 저곳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농성 집회하시고 또 밤에
주무시고 하는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300여 명이 청와대 앞에서 철야 노숙 농성에 지금 돌입을 한 상황인데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목소리도 한번 인터뷰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하와이에서 온 이모 씨는요, 타국에서 지켜볼 수만 없어서 집회 일정 맞춰 귀국해 길바닥에서 하룻밤 지새웠다. 노숙의 불편함보다 독단적 선택의 문정부 행태가 참을 수 없이 괴롭다. 강원도 홍천에서 오신 홍모 씨는요, 우리 좀 생각해주면, 대통령이 우리 좀 생각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에. 자, 그리고 경기 일산에서 온 박모 씨는요, 경제는 끝없이 추락해 자식들 취업도 힘든 상황에서 우리 목소리 좀 들어줬으면 싶어 청와대 앞을 떠날 수 없었다. 자, 다 떠나서, 정치적 성향 다 떠나서 박정화 대변인 청와대 계셨잖아요. 서초동에서는 상당수 국민들이 매주 주말마다 정경심 교수 사랑해요를 외치고 있고, 청와대 앞에서는 노숙, 길바닥에서 잠을 주무시는 국민들이 있고, 지난 개천절에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제가 태어나서 광화문에서 보지 못한 인파가 광화문에 결집해서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는데, 어째서 대통령은 말 한마디 없는 겁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여태 대통령 아무 말씀 안 하시는지, 그다음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건에 대해서 입을 다 닫고 있는지. 이제는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다음에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시시비 붙을 필요도 없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지금 반으로 쫙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작년 동기 비해서 우리나라 수출액이 8.9%가 떨어졌는데, 예. 이게 세계 10대 수출국에서 최고의 감소폭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 조국 장관 사태 끝나고 나면 당장 경제 문제 있죠, 안보 문제 있죠. 어떻게 하려고 저걸 갖고 이렇게 방치를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대통령이 방치한 거다. 저는 왜 이렇게 아무 말씀 안 하고 방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고 이전에 우리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 아주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대통령께서 정리해 주셔야 되고 판단해 주셔야 국민들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 건을 정권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 정신을 차리고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참모 여러분들, 대통령께 옳게 좀 말씀 주시고, 대통령 오늘이라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 정말 간절히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말씀이 없으시다는 건 갖은 의혹과 조국 장관을 규탄하는 목소리 혹은 조국 장관을 수호하는 목소리가 국민들이 나눠지고 있지만 내가 조국을 그래도 아끼겠다 라는 마음이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조국 장관만이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만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이상한 정말 잘못된 생각. 그래서 이거 밀리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자. 우리 조국 철저히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권유를 대통령이 받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를 조금 생각하고 대통령을 조금 아직은 믿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오늘 오후에 수석부장관 회의 열리잖아요. 제발 통합의 메시지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앞서서는 박정화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한테 들렸던 얘기는 밑에 있는 주변 사람들 제발 제대로 보고하십시오였잖아요. 예전에 이낙연 총리가 일방적인 보고받고 거짓 정보 말했던 것처럼 대통령이가 보고되고 있는, 워낙 해외를 많이 다니시니까요. 보고되는 내용만 얼른 보고 발표를 하실 텐데 그 부분이 편향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한 번쯤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정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아까 프로필 사진, 서초동 사진 올린 것만으로도 저 우리 대통령 이 사진을 보고도 조국 장관에게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통합, 서초동에 나가는 분도 국민이고 광화분도 국민이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인 한쪽의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누가 될 수 있다. 이거 한마디만으로 전 대통령이 통합이니 뭐니 아무 메시지 안 해도 우리 대통령은 온 국민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 국민의 대통령이고 전 국민의 법무부 장관인 거잖아요. 전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장현 교수님이 또 핵심을 찔렀어요. 조국 장관 서초동 사진만 올린 것만으로 대통령한테 크게 혼날 일이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는지 하플 4인방 바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하플은요, 북미협상 결렬 소식. 두 번째는요, 이춘재,
그리고 세 번째는 안철수 전 대표, 네 번째는 고운처가 올린 중공군 사진 하나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당초 이번 회담으로 북미 간 교착 상태를 풀 것으로 기대가 제기됐는데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2시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살얼음판 같았던 이번 북미 협상, 결국 하노이에 이어 스톡홀름에서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 김 대사는 국내 정치에 북미 대화를 이용했다며 결렬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의 핵시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달려 있습니다. 자, 지금 북한 말 들으셨죠?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SLBM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북미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스톡홀름 노딜이라고 규정하며 김정은의 몸값만 올려놓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2주 후에 보자는 미국의 제안에 역겨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 연말까지 숙고하라고 밝혀 연말까지 북미 간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회주의 관련돼서 또 박사 논문까지 쓰셨던 전문가이시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대통령과 청와대와 국정원은 11월에 김정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경향신문은 일면에 김정은을 향한 러브콜인데 국내 이슈를 덮기 위한 러브콜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북미 협상도 결렬됐는데 김정은 올 수 있습니까? 아니 11월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대는 할 수 있었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뭐 사실과 거리가 먼 브리핑이었고요. 또 가능 개연성 말하자면 그 전제가 3차 북미 협상이 잘 됐을 경우인데 지금 현재로는 마지막에 가서 잘 되더라도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11월 달에 온다는 건 물 건너갔다 그렇게 보는 게 사실일 것 같고 다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적 입장을 들어보면 뭐 우리가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이런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하거든요. 우리도 안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주까지는 아니라도 한 달 뒤쯤 해서 11월 정도에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재개되고 연말이나 내년 초 말하자면 북한은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미국 의회의 말하자면 탄핵 결의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것이거든요. 뭐 드랑껏 전술에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써왔던 전술이가 보여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트럼프가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기를 한 번 더 튕겨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워낙 잘 아시니까 이 SLBM이라는 게 얼마나 위력적인 겁니까? SLBM은 사실은 지하에서 바로 말하자면 잠수함에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간파하기도 어렵고 실제 ICBM이라 하는 대륙간 단도미사일에 비해서 그 수능이 뛰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하자면 이 사람은 SLBM이든 ICBM이든 간에 바로 미국을 폭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말하자면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부분은 중단거리입니다만은 이제 미국하고 바로 담판할 수 있는 마지막 위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해석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하플 주인공 이춘재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모방 범죄로 결론난 8차 화성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내가 저질렀다라고 자백해 논란입니다. 만약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이라면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20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게 됩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향한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아니 범행 수법이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다며 이춘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옥살이를 한 8차 사건의 범인 윤 씨는 현장 검증 과정에서는 물론 2003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채널 A에서 이 20년 옥살이를 한 윤모 씨의 가족을 만나서 입장 들어봤습니다. 며칠 전에 뭐 잠 안 재우고 뭐 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잠을 안 재우고 뭐 저기에서 뭐 지가 못 살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는 짜맞추기로 그냥 다 해놓은 거라 얘가 완전 초죽음이 돼서
사람이 바꾸게 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랬다. 몸도 완전히 한쪽 거의 못 써요. 한쪽을 꼭 손을 짚고 걸어 다녀야 될 그런 상태라고. 뭐 상체 힘은 좋다고 하지만 상체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고 해준 사람들 해가지고 뭐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야 그러면 법적으로 이제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 하고 있다고 그랬다. 한편 이춘재는 현재 여성 프로파일러 3명이 포함된 진술 분석팀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춘재가 한 여성 프로파일러에게 손이 예쁘다, 잡아봐도 되냐고 물었고 이 프로파일러는 담담히 조사가 끝나고 악순하자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경찰의 딜레마인데 변함우 변호사님,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과거에 엉뚱한 사람을 붙잡아서 20년간 옥살이를 시킨 셈이 되고 만약에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경찰은 이춘재에게 손바닥 뒤집도 놀아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현재 이춘재 입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춘재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다 내려놓은 입장이거든요. 과거 범행을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본인의 자백을 통해서 자신의 범행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과거 자기가 하지 않은 범죄까지 했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또 이제 극히 일부 경찰들이 하지만 장기 미제 사건이 있을 경우에 극심한 이제 부담감이 옵니다. 위에서 왜 해결을 못 하느냐. 그러면 이제 가끔 이런 식으로 혹시나 동종 범죄라든가 유사 범죄의 피의자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자백한 것처럼 사건을 만드는 경우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 사건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춘재 씨가 만약 8차 범행이 있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게 되고 그 정황 자체가 당시 상황과 일치한다고 한다라면 이제 그 억울한 옥살을 하셨던 분은 이제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아야 될 것이고 또 국가 배상을 통해서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물론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유죄라든가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도 실적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책임충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야, 이거 20년간 만약에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 옥살이 했던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면 이춘재 말이 거짓인 게 낫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찰이 좀 명확하게 좀 입장을 내야 딜레마가 있는 건 알겠지만 명확하게 긴지 아닌지 입장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장희영 교수님, 저는 엄청 소름 돋았어요. 여성 프로파일러에게 손이 참 이쁘시네요. 한번 만져봐도 돼요? 와. 경찰의 발표죠. 그 조사하는 여성 프로파일러 3명이 투입이 되는데 그중에 한 프로파일러에게 조사받는 과정에 손이 예쁜데 잡아봐도 되냐라고 말했다라는 것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만 이해가 좀 안 되기는 해요. 지금 조사받는 입장에서 게다가 지금 뭐 아무리 그래도 흉악범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과연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사실 저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렇더라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름 끼치는 일이고 거기에 이제 프로파일러가 조금은 이제 좀 프로답게 조사 끝나면 악수나 하자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상당히 잘한 것 같고 아마 여성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춘재의 마음을 심리적인 것들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전략에 넘어간 거라면 이춘재도 정말 좀 힘드네요. 받아들이기가. 자, 세 번째 하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 지난달 말 마라톤 저서 출간 소식과 함께 1년 2개월 만에 SNS 활동을 재개해 정계 복귀설이 돌았던 안철수 전 의원이 미국에서 공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SNS를 통해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대로 10월 1일부터는 독일을 떠나 미국 스탠퍼드 법대의 과학과 기술 프로그램에서 방문학자로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정계 복귀설을 일축한 것. 아직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한 걸까요? 확실히 선을 그은 반응에 안철수계 일부 의원마저 미국해는 전혀 알지 못했다. 무슨 의도인지 되묻고 싶다며 당황스러운 입장을 보였는데요. 행동할 때가 왔다는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 간의 밀당이 정계 개편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러브콜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당분간 미국에 가자마자 당분간 이 국내 이 정치에 복귀하기는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분도 어차피 정치를 하려고 뜻을 세운 분 아닙니까? 안 대표께서도 마땅히 힘을 보태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그런 메시지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부터 매달 6.25 전쟁 영웅을 선정하고 있는 국가보훈처가 9월 6.25 전쟁 영웅 포스터에 국군이 아닌 중공군의 모습을 넣어 논란입니다. 보훈처 진짜 왜 그래요? 강원도 김화군 일대 수도고지 전투에서 활약한
공해동 육군 하사를 구원의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는데 포스터 배경을 중공군 사진으로 실은 거예요. 포스터 하단에는 공하사의 투혼에 힘입어 수도사단은 마침내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고지를 사수할 수 있었다는 글귀를 적어서 공하사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적군을 마치 공하사와 그의 전우들인 것처럼 묘사한 겁니다. 문제의 포스터는 전국 학교,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한 달 내내 게시되고 탁상, 벽걸이용 달력은 올해 초 이미 배포돼 회수될 수도 없는 상황. 보훈처 측은 포스터 제작을 맡긴 민간 업체가 인터넷 사진을 가져다 썼는데 이를 제대로 고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진 출처가 국립서울현충원 블로그로 확인돼 보훈처와 현충원 모두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던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데요. 이런 국민들에게 2번, 3번 상처를 안겼던 곳이 바로 국가보훈처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원 중사 전상 결정으로 다시 한번 재결정이 얼마 전에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나서서 사과하는 모습,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요. 국가보훈처가 이 정부 들어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의 아픔을 더 후벼 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월북한 김원봉에 대해서 서훈을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당시 6.25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수많은 국민들, 여기 6.25 참전 용사에 대한 책무를 다 져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6.25 과정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총뿌리를 겨눴던 적군, 중공군을 사실상 포스터에 이렇게 버젓이 연출하게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잘못한 일에 대한 최종 정부의 책임 결정자의 분명한 책임 소재를 묻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2번 다시 같은 사건들이 반복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관련된 이들에 대한 강력한 문책이 현 정부에게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훈처가 벌써 몇 번째 뉴스에 이름을 오릅니까? 자,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60초 뒤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진실과 강력하고 시원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